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명견만리 윤리기술 중국 교육편,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하나의 저자가 쓰는 것이고, 아무리 객관을 기한다 하더라도 그 저자의 그 뇌피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명견만리, 이 책은 KBS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탐방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적인 식견과 일반 국민들과의 질의응답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을 종합을 한 책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윤리편의 착한 소비인데, 경기가 어려우면 더욱더 관계가 각박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라든가 남유럽의 경제 위기, 이러한 상황에서 서스펜디스 카페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한 잔 값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유 없는 분이 와서 커피 한 잔 무료로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이런 카페를 서스펜디스 카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커피를 마셔도 이 커피가 공정무역을 통해서 구입한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우리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그 착한 소비적인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서 상대방과 내가 얼마로 나눌지 그걸 계산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 둘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포기를 하면 돈을 못 받는 그런 게임인데, 실험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면 빵원이 되는 것보다는 1,000원, 2,000원이라도 얻는 게 좋은 거니까, 10,000원을 제시할 때 9,0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은 1,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때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공정함을 기준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10,000원을 가지고 왜 날 1,000원밖에 안 줘? 내가 이거 안 받고 말어. 그리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 속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부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부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corruption이죠. 뜻이 뭐냐면 함께, 러프트 해가지고 함께 파멸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거는 그 사회 전체가 공멸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부패 국가의 유형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이 그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해 있냐면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이렇게 삼각유착이 되는 거죠. 고위 관료는 퇴직해서 또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은 또 정치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또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용인해주고. 근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공공 분야에 심각한 부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기업이 사실 가치지향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뒷돈으로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이익을 획득한다면 공멸이 될 수밖에 없죠. 누구도 그 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당시가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시행될 때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선물의 가격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굴비, 한우 이런 것들은 판매가 안 될 것이다 해서 농업인들, 수산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시행된 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0년대 대비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결제하는 금액이 무려 43%가 감소를 했다는 거야. 나름 우리의 기대대로 작은 부분이라도 부패지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이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 그런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가 됐고, 지금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육체적 뿐만 아니라 인지적 능력의 일자리도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대가 되면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공동성장 경제. 경제의 패러다임이 과거하고는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개방과 공유의 플랫폼 정신이다. 이렇게 치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과거에는 경쟁자 하면은 무조건 내가 경쟁에서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경쟁자를 단순히 경쟁자 플레이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완자 플레이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시장에 파일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특허 기술 공개를 하고, 테슬라가 1400개의 특허 기술 공개하고, 이유가 뭡니까? 전기차 시장이라는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쟁자 죽이고 혼자 전기차 해봐야 전기차 자체의 파이가 안 커진다는 거죠. 토요타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5680개의 특허를 다 오픈했죠. 이유가 뭡니까? 혼자 플레이어로 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한테도 우리 같이 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오픈해서 함께 성장하자, 이러한 철학,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건 항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경영의 게임 이론이 바뀌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비포 서비스, 다품종, 맞춤 생산이에요. 비포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계의 각종 부분에 센서를 장착을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 센서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언제 제때 해야 되고, 고장조차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를 구입한 분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이익을 계속 유지 관리를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품종 맞춤 생산, 3D 프린팅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지금은 자동차도 생산을 하고 있죠.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제가 다른 책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센서 기술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 비포 서비스, 그리고 다품종 맞춤 생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트렌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방 안에 들어온 코끼리 중국.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경제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중국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여러 가지 책들, 부의 골든타임, 수축사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항상 중국 얘기가 꼭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죠. 우리의 수출의 이제 4분의 1이 중국으로 편중돼 있고,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게임 이론상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일단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마오쩌둥한테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시에 중국 내부의 혼란상이 계속 가중되고 산업화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못했죠. 그 당시 중국이 희한한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이제 달려갈 수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동시에 뛰었다면 어땠을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한국 기업들이 거의 도산 직전이다, 이러한 진단이 많았는데, 당시에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풀었죠.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삼성, LG, 현대자동차, 중국의 수출을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건데, 또 우리에게 불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주력 산업을 중국이 계속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관치경제, 사회적 자본을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시켜가지고 저가 경쟁하면서, 최근에 우리 LCD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중국으로 이제 빼앗기고 있는 상황들, 이건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위기가 이제 실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지 기회가 될지, 그건 또 일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지금 우리가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재앙이 되는 건데, 만일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또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건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관계다. 제로섬과 넌 제로섬 게임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과거처럼 수출 일변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서 내수 위주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라면 기존처럼 우리가 부품 수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재 수출로 중국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미중 갈등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우위를 점치는데, 투자자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우위를 점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이공계 졸업생의 수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다. 300명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다. 숫자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IT 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낮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여러 측면에서 점치고 있지만, 여튼 중요한 거는 미중 갈등이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우리가 처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변수가 될 개연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 국가의 국력의 파워라는 게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여하튼 미중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잘 처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시련이 올지 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올지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근데 여튼 위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 대비, 감내할 수 있는 태도, 끊임없는 또 노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관련 부분인데, 엘빈 토플러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죠.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아무런 쓸모없는 걸 공부하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일 수는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사교육 열심히 하는데 또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다 쓸모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상징하는 부분은 있죠. 우리가 과거에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만들거나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이미 문제는 존재하고 있죠.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네? 그럼 저렇게 비슷하게 해서 우리는 더 빨리 더 싸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답을 푸는 이런 능력이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그러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도 항상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 이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모범 답안이 없는 그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교육이 여전히 과거 일변도로 너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서울대 A+, 최고 학점을 맞는 학생들의 관련된 내용인데, 수업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시험에 있어서도 그 교수와 다른 생각, 자신만의 논리를 썼을 때 학점이 C, D 엄청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를 빠짐없이 메모하고 그대로 시험을 보면 학점이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강의를 평가하는 그 교수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기존부터 관성대로 흘러오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필기와 거의 이건 컴퓨터 복사 붙여넣기 그런 수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는 더 나은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개인 경쟁력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생을 최소 3번 이상의 직업과 5개 이상의 다양한 직군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늘 한 분야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잘해서 새로운 분야에 가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런 부분들의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튼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인문계를 전공하고 인문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반드시 이공계 분야의 학습을 해야 하겠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공계적인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이 없는 그런 인문학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뭐 이걸 통해서 뭐 복수 전공을 2개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하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인문학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이공계적 지식 기반 위에서의 인문학, 또 하나는 지금 초중고 학생들 수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넘쳐난다는 거야, 학생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핀란드에서 한 클래스에서 선생님 2분이 들어가서 강의하는 이런 융합형 교육, 그래서 항상 국제학력평가에서 핀란드 1등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2등이지만 학습 효율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투자하는 시간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20위권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도는 선생님의 숫자, 줄어드는 학생들의 숫자, 이 속에서 뭔가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효과적인 교육들을 진행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폭넓게 토론하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명경만리 윤리기술 중국 교육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